우리들의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는 그런 많은 어떤 이상이나 관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내로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딱 처음 펼쳤을 때 네모의 꿈이니까 처음에 제 얼굴이 좀 네모나니까 이걸 좀 재밌게 좀 해봐야겠다. 내용을 쭉 읽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이 때 한참 일 많이 할 나이 때 아닙니까? 첫 손으로부터 참 많은 나를 거울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제 좀 위로가 됐고요. 여기서 나오는 글처럼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이나 또 내가 봤을 때 남에 있는 어떤 허물에 대해서 내로맣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은 지적하고 또 표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게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시 저 자리에 앉아서 한 5분 정도 읽기 몇 번 읽으면서 들었던 짧은 생각을 좀 되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로맣기의 어떤 생각을 같이 공부를 해서 먼저 풀어나갔습니다. 이상 이용환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이고 저도 80 또래입니다. 이런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는 작가를 알게 할 수 있는, 친구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준 친구 회사님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부분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낭독해볼게요. 저는 2개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을게요. 가능성을 보는 눈, 믿음을 지켜내는 확신. 당신에겐 있었나요? 나 자신이 아닌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온몸이 땀이 젖도록 뛰어본 순간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 뛰어본 순간이, 삶의 에너지가 온통 꿈을 향하여 사로잡혀 있었던 뜨거운 순간이 당신에겐 있었나요?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모험이 아니다. 불확실한 그 일의 가능성,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다. 안정과 만족 속에서가 아니라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실직을 지켜가는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선택한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시행착오는 숱하게 겪어왔지만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 내 마음이 갈망하는 한 가지 일을 착실하게 쌓아 올려본 적이 있는가? 그 일에 온전히 뛰어들어 보았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아직 진짜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진짜 실패를 경험해보아야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고 옳아 보여도 흉내내지 않는 것, 자기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당장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리라. 고집스러운 타협하지 않음이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확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와 꾸준함. 그 눈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그 꾸준함을 갖고 마침내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한편 읽겠습니다. 저는 낭독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자신의 그 낭독 소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신랑이랑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당시에 결혼하고 저도 25살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그때 한참 제 후배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언제 얻었어요? 어느 순간에 얻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25살이라는 나이에 이뤄놓은 게 없잖아요. 신랑은 29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결정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가능성이었어요. 네. 가진 거 없었고 뭐 확실한 거 없었지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저랑 같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 그것 때문에 결혼했고 마침 그저께가 10주년이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걸 다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삶이 바빠지고 일도 많이 하고 애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불확실성으로 변해버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그저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다시 꿈꾸기도 하고 같이 해보자 다시 마음을 먹었거든요. 투닥거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서 꾸준함을 갖고 현실로 이룰 때까지 같이 이루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돼요? 네네.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듣는 것 같죠? 이 글이 참 좋았어요. 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에게 떳떳할 때까지 나는 내가 쓴 글이 좋다. 다시 말해 내 글에 대해 떳떳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 나라는 사람에 대해 별로 자신감도 없고 내 주장이나 장점 내세우기를 잘하지 못하는 의기소침한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이다. 내가 쓴 글이 좋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글을 쓰기 때문이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된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쓴다는 것은 내 속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다. 글을 쓰는 동안 이 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지를 묻고 또 묻는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말도 그렇겠지만 글이라는 것은 참 미묘하고 민감한 것이라 한 끗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원래 품었던 생각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에는 대충 모드인 내가 글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주의가 있는 듯하다. 번거롭고도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 내 생각과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담는 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글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소위 필 받아서 한 번에 쭉 적어가더라도 어느새 글을 쓰는 동안 생각이 더해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글이 길어지기도 한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쓰니 스스로 내가 쓴 글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 어떠한 일을 해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할 수 있겠구나 하는 단순한 진리가 마음속에 스친다. 그동안 다른 일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기보다는 조금의 난관을 만나거나 이게 아니다 싶으면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적이 많았다.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했다. 자신이 지나온 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이가 어디 있을까? 자신의 일을 끈기와 열정으로 몰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확고한 신념을 쌓기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다듬고 또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비로소 장인이라 불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몸부림,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분야가 어떤 것이든 전혀 존경하게 된다.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 그들의 굳은 심지와 내공을 아주 조금이라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책을 참 좋아하고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엄두를 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겁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 두 부부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글을 쓰든 기다려지는 작가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만년 애 같은데 벌써 애가 둘이나 있는 아빠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애가. 네, 홍성희 형제님.
반갑습니다. 81년생 성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와이프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규 형이 좀 낭독 좀 해달라고 말했는데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없대요.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형과는 청년부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면서 제가 청년부에서 한 20몇 번 정도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정규 말고 유일하게 안 싸운 형이 정규 형. 몇 명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이 방송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낭독하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낭독은 2개 할게요. 저도. 예. 느린 달팽이 걸음의 경례를 한강 자전거길 작은 달팽이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그들은 뭔가를 의논하는 듯 하더니 각자 길을 가기 시작했다. 대부분 가까운 풀숲으로 향했는데 유독 몇 마리는 도로 건너편 달팽이 풀숲을 향해 죽음의 횡단을 시도했다.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아주 느린 걸음으로 반대편 풀숲을 향해 전진하는 작은 친구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행인들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데 자전거 바퀴가 언제 덮쳐 올지 모르는데 달팽이 친구들은 그저 순간의 꿈틀거림에 집중했다. 걸음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라고 하네. 비가 온다. 가슴이 뛴다. 비바람 속으로 페달을 밟는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리듬에 맞춰 온 힘을 실어 페달을 밟고 또 밟아본다. 그렇게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달팽이 친구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빗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달팽이의 담대한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본다. 오늘 이 친구의 모습은 그리 작지도 느리지도 무모하지도 않았다. 나도 모르게 달팽이 친구에게 경례를 한다. 그리고 다시 나의 페달을 밟기로 다짐해본다. 요거 했는데 걸음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온 마음을 담는다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급하게 무엇을 뛰어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달팽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길을 횡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길을 건너는 거지만 이 달팽이는 목숨을 걸고 반대편을 길을 갈 때 온 힘을 다해서 걷는다는 거.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온 힘을 다해서 한 발짝씩 살아가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발의 삶을 꿈꾸며 삶이 너무 무거워져가는 요즘 맨발 천사 최충성 할아버지를 다시 기억한다. 이미 마지막 후풍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와이프 코리아. 내 삶의 맨발의 때는 언제일까? 언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삶은 맨발의 하루에 감사할 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제일 진짜 이 책 저도 산지는 한 3주 됐는데 오늘 처음 읽었어요. 낭독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책 읽다가 오늘 자다 일어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검색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니까 3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자신의 집 한남동에서 지하철 타면서까지 계속 팻말 같은 거 그런 걸 붙이면서 30년 동안 전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발은 거의 다 두루트고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화이트 코리아,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노망난 할아버지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깊이 들어보니까 정말 세례요한이 술청과 맥주기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렸듯이 그 어렵게 그 부분을 그대로 행동하시면서 알리시더라고요. 그 부분 보면서 사람을 진짜 제가 그 서울역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저도 쪽팔려서 만족도 안 하고 그랬을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의 메이크업 따지고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 뭐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나눠주고 제가 그 입장이 되어 봤을 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욕심 없이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규가 갑자기 잘 나간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201페이지에 보면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나의 러브스토리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고 부러워한다. 사람들 말대로 드라마틱한 요소가 다문하긴 하다. 2008년 내가 기자로 일할 때 남미 여행 중이던 남편이 기사를 편집해 올려주는 담당 기자로 배정이 되면서 우리 만남의 끈이 이어지게 됐다. 그 당시 그가 여행지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고 나는 무척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왠지 프라이팬으로 머리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드는 느낌이었다. 참으로 살아있는지 내 표정이라고나 할까? 나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간신히 그날의 기사를 써나가느라 점점 표정을 잃어가는 일이다. 이 사람 얼굴에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당당함이 묻어나왔다. 그런 와중에 거짓말같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다. 하나의 단어가 순간 마음속에서 훅 하고 나타났는데 바로 미래의 내 남편이라는 말이었다. 만난 적도 없고 그저 사진 한 장 볼 것이 전부인 사람이 미래의 내 남편이라니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해서 그 단어가 떠오르자마자 나는 누구에게 들킬사라 얼른 마음속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하지만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한 그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받고 나니 자연히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도 한몫했습니다. 그가 남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기까지 6개월의 동안 서로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에 대한 나만의 이미지를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가 메신저에 연결돼 있지 않을 때면 왠지 허전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가 귀국하기 직전 일본에서 머무를 때 늦은 시간 메신저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철렁하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내게 대뜸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이어서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순간 나는 이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물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쿵쾅 두 방망이 치고 말았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김이 새긴 했지만, 당시에는 가뜩이나 인간적인 호기심과 이성적인 관심이 자라가던 때라 그런 질문을 받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귀국하고 우리는 남산에서 처음 만났다. 6개월간 그의 여행 칼럼을 담당했던 기자로 얼굴 보면서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것이었다. 남산에서의 첫 만남은 그동안 메신저로 얘기를 주고받을 때의 호기심, 설렘을 다 덮을 만큼의 편안함이 있었다. 그동안 혼자 상상으로 키워갔던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지만 참으로 편안했다. 첫 만남 이후 그에 대한 감정도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그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았다. 서두름이 오히려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에 섣불리 서두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주지 않아 애태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는 나에게 꽤 독특한 제안을 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와 꿈, 목표, 나란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지에 적어보자는 것이었다. 기간은 3주, 일명 전지라이프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호감이 있었기에 수락을 했다. 커다란 전지를 채우는 게 너무 막막해서 전지를 반으로 줄이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는 하얀 전지의 광활함을 마주했을 때 그 막막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듯 하나씩 전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라고 하면서 할 말을 잃게 하였다. 그러고선 전지를 완성하면 동해로 함께 무방여행을 가자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대로 막막함을 극복하면서 전지를 완성해 나갔고, 약속했던 3주가 되자 우리는 밤기차를 타고 강원도 추암 해변으로 향했다. 동트기 전 추암 해변에 도착한 우리는 어스름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별말 없이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그는 왠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주춤거리는 눈치였다.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까? 일주를 보지 못한 채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다.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장소를 옮기자고 했고, 우리는 언덕 쪽으로 산책하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벤치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벤치에 앉아서도 계속 머뭇거리는 그를 보면서 내심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채근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모른 척하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첫 마디가 "우리 땡땡할래요?" 였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이 뭔데요? 라고 묻는 내게 그는 수줍게 "교제라고 말했다.
사귀자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교회에서 형제자매 간의 교제가 떠올라 괜히 에이 그게 뭐예요 라고 말했다. 힘들게 이야기를 꺼낸 그의 고백에 적절치 않은 반응일 수 있었겠지만 나 역시 어색함을 무마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에게 나의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이라고 물었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다. 또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 것 같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인 것 같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거리가 멀어서 항상 함께해 주지 못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씩씩하게 잘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나중에 그가 말하길 그때 마치 취재를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지만 어느새 배어든 기자 습성을 어쩔 순 없었나 보다. 그의 수줍은 고백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며시 손을 잡고 바닷가 언덕을 산책했다. 은빛가루를 잔뜩 뿌려놓은 듯한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 그는 내게 8초 허그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왜 8초냐고 물으니 8초라는 시간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8초 동안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그의 체온보다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2년 4개월여 동안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했다. 나는 연애 초반 그가 서울에 올 때마다 내 지인들을 소개해줬다. 그때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났던지 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주 못 봐서 아쉽지 않냐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지 않냐고,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오히려 장거리 연애의 장점을 충분히 즐겼다. 평소엔 각자의 시간을 갖다가 주말이 되면 여행하는 기분으로 내가 울산에 가거나 그가 서울에 와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피곤하긴커녕 내겐 유일한 활력소요 쉼의 시간이었다. 담당자로 연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고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간을 다시 꺼내어보니 세상 새롭고 아름다운 추억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알 수 없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에 대한 감정은 조금씩 그 모양이 바뀌어가겠지만 배우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로 우리 신 작가님이 작업을 거신 거였어요. 보면서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 정말 인력으로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그래서 친구는 10년 전에 결혼했지만 저는 겨우 작년에 결혼해서 그것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보고 만난 지 110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때 그 시간에는 이 사람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임병준이라는 사람이 성실하고 등치도 커서 내가 작아 보이고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를 피하지 않는,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는 약간 수줍음의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줍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막 너무 같이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연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맺어주시는구나 느꼈고요. 앞으로 이렇게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글에 남겼잖아요. 빼기박도 못해요. 정말 많은 독자들이 이것을 읽고 이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서 두 분의 그 사랑이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이서 낭독을 해주셨는데 여자분 두 분하고 그다음에 남자분 두 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여자분이 해주신 거는 제 글을 낭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홍성 형제님하고 이요한 형제님 두 분이서 해주신 거는 신랑의 글이었어요. 네 이제 저도 신랑의 글을 읽을까 했는데 지금 좀 결정을 확실히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쓴 글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글을 읽겠습니다. 겸손에 대해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듣는 척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돌아볼 일이다. 겸손은 구석구석 살피는 마음이다. 고마운 손길을 당연하게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내밀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던진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답하기를 더디해도 그 질문을 속히 거두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다. 겸손히 몸에 흐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크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몸을 숙여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인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예의가 물 흐르듯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다. 가만히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할 때 그 배려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참 아름답다. 이 글을 쓴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하신 교육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석학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80에서 90 되게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되게 권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당하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거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되게 경청하고 뭔가 그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되게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모습에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쓰게 된 글이에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토요일날 이렇게 다른 데 가실 수 있는데 저희 이렇게 낭독회라고 하기는 거창한데 이렇게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신랑한테 제가 이제 울산교회는 제가 아는 분이 없으니까 서울에는 제가 저번 주에 낭독회가 아니라 출간기념회를 했는데 그때는 준비를 둘이서 계속 같이 하면서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신랑한테 해서 어떻게 되냐, 뭐 누가 어느 정도 오냐, 뭐 순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 어떻게 되긴 되네요. 정말 아니 신랑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고 되게 이렇게 뭔가 딱딱딱 돼야 되는데 신랑은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뭔가 그냥 되겠지만 그래서 근데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이렇게 뭉클한 시간 네, 저는 되게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그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 하고 한 곡을 혹시 더 하겠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데 신랑은 좀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인데 이제 제가 신랑한테 되게 어떻게 이렇게 걱정이 없을 수 있고 되게 긍정적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노력해서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여행의 경험이 되게 이제 신랑에게는 그렇게 어떤 생각에 있어서 부정적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훈련이 덜 돼서 그런지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지금 이제 할 찬양은 너 근심 걱정하죠. 어려운 일이 가기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도 되게 코드가 되게 쉬워서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돼. 너 근심 걱정
일을 안 하면서 완전히 지금 현재 그 원고랑 거의 흡사한 원고를 완성을 해놨고 신랑은 이제 페북에 계속 그 일상 가운데서 느낀 생각들을 계속 페북에다 올렸는데 그거를 정리한 원고를 이제 신랑은 따로 만들어놨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출판사 좀 인지도가 약간 있는 그러면서도 저희 색깔하고 좀 맞는 출판사를 한 15군데 정도 각각 넣어봤어야 되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각각 거절을 15군데에서 다 이렇게 답신이 저희 출판사하고는 성격이 조금 안 맞지만 다른 출판사랑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해서 좋은 책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신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그 문종성 씨라고 여행 그 작가분이신데 그분은 자전거 여행을 7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7년 동안 하고 이제 1월달에 이번에 귀국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현재까지 6권의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 저희 지금 마음직이라는 출판사잖아요. 근데 그 마음직이 출판사 대표님이 이번에 3월달에 출판사를 차리셨는데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다가 문종성 씨라는 분을 검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종성 씨한테 이제 의뢰를 이렇게 원고 청탁을 하려고 했는데 문종성 씨는 다른 출판사랑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되게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글이 있어서 이렇게 그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마음직이 출판사 대표님을 저희가 만나고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이제 출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다 기획까지 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각각의 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훑어보시고 부부니까 같이 내도 되겠다. 그래서 성격이 되게 다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내면의 단상과 좀 지난날을 돌아보는 에세이고 신랑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낀 에세이를 쓴 거라서 좀 역동적이고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뭔가 이렇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글을 엮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로맨스도 가미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가미를 해서 지금 이제 현대의 책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책을 내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설명을 했어요. 아니 마이크를 잡으니까 이렇게 얘기. 욕심 있어요, 욕심. 마이크 욕심.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순서는 신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랑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수천 마리의 소떼 사이로 달린 적이 있었다. 혼자서 자전거로 달리다 보니 문득 소들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말을 걸까?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힙합 버전, 록 버전, 발라드 버전 등 다양한 버전으로 소 울음소리를 냈다. 그랬더니 처음 500m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던 소들이 200m, 100m, 50m, 2m 거리로 눈을 맞출 만큼 차츰 가까워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바로 소통이구나. 내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소들이 영어를, 한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먼저 그 친구들의 언어로 다가가려 노력했더니 마음이 통하고 눈을 마주할 수 있었듯이 소통 또한 이런 것이구나. 한동안 먼지 속에 덮여 있었던 소통의 감각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지나간 저녁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해외여행하면 사람들이 언어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 소 친구들 만나면서 뭔가 영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나귀 친구들, 말 친구들, 각종 친구들 말을 많이 걸어봤어요. 저는 소가 제일 이렇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기 중에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손으로 이렇게 한국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여행 때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이게 뭘까요? 또 말을 하셨군요.
저는 왜냐면 누가 자전거 여행 중에 누가 해금을 하신 분이 해금 이렇게 키는 거 있죠. 그거를 한 1년 배우셔서 나가셨다고 해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대금을 배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울산에 그 신봉 노타리 그쪽에 가면 대금 가르칠 일이 있어요. 거기서 한 달 동안 배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아리랑을 배워서 나가는 거였는데 그 한 달을 배웠는데 한 달을 배워야지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안 나죠. 뭐 이게 음지법을 하고 소리를 내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리랑을 배우려고 했는데 아리랑까지 제가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아리랑을 완성시키겠다. 근데 그냥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이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게 엄청 멀거든요.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멀어요. 구멍이 걸어서 3개 이렇게 잡고 2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일단 자세는 나오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그래서 뭔가 이제 손진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보여주고 내가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시범을 이 정도만 보여주고 이제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면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럼 막 손가락을 막 찍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요.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한국의 소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삐삐 소리 내고 이렇게 잘하면 가끔 소리가 잘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자유곡을 연주를 하죠. 이런 자유곡 소리만 일단 나름대로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연주는 아니지만 비록 아리랑 가끔 아라리오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어떤 이게 소통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지인들 뭐 미국 사람들 뭐 남미 사람들 막 인도 사람들 가서 막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좋아하고 또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그냥 들으면 가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되게 좋아요. 뭔가 연주한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 뭐 한국에 소리를 알렸다는 자부심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에 개그를 알렸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반대를 했었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전거를 하다가 2달 정도는 아무 데나 막 잤어요. 캠핑을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내가 미국 갔는데 미국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드라이빙 문화가 많아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영어를 썼어요. 드라이빙. 그래서 만나려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 퇴근하자. 그럼 해질 때 되면 나도 퇴근하자. 어디로? 그냥 있는 집으로.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배를 눌러요. 그 미국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일단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I am a Korean student around world bike sculpture. Today so cold. Looking for help me house. 이 정도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뭔가 이 시간에 지금 나는 퇴근해서 피곤한데 왜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어로 꺼져 많은 식으로 하고 막 보함을 지르기도 하고 실제로 아니면 한국 사람이나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 사람을 찾아가라. 난 저기 노숙인들 줄 알았는데 좋은데 이거 밥 주시고 그렇게 거기 어떤 센터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자기 창고에 자라있다가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게 침낭을 펼친 사이에 경찰을 부르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웰컴 이렇게 한 사람도 진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알았던 동기들, 친구들처럼 그냥 환영한다고. 나는 그 집을 처음 갔는데 잘했다고 포기하고 그러죠. 아마 제가 막 꼬질꼬질하고 태양에 막 얼굴이 벗겨지고 코도 벗겨지고 이렇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한 번에 남이 그런 일이 있어요. 왔는데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성경을 보여줬어. 진짜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나그네한테 했던 것처럼
되게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막 이게 있어서 나 그냥 실천한 거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되게 뭐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을 떠나서 그냥 그런 나그네들을 되게 따뜻하게 대해준 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200만 원 갖고 출발했는데 3년이 끝나서도 200만 원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들 살아있구나. 내가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노크를 해도 계속 거절을 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아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나 그런 회의도 들었지만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좀 알고도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길에서도 누군가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오늘 공간을 쓸 수 있게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와주셨고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살 수 있고 여기까지 왔고 돌이켜봤을 때 되게 그런 소통하는 것들, 사람들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 정도 가지고 완전히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국을 완벽하게 프로페셔널처럼 뭐 쉽게 우승을 안 하더라도 쉽게 나갔다 그런 이제 추억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다가간다면 그 사람 우리 완벽한 모습으로 기억해 준다기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집에 찾아갔기 때문에 제가 뭐 자정 세계하고 뭐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품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존재가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저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그 사람 귀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제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잘 왔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울산에 와서 막노동을 했어요. 막노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뭐 대박 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한 2년 정도 막 창업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서울에서 또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갔고 지금 서울에서 3년 정도 일한 지 됐고 책도 지금 7년 만에 나오고 두 번째 책이 7년 만에 그것도 그 전에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계속 될 듯 안 됐고 이것도 또 누구를 또 도우심을 줘서 되게 부족한 건데도 아내가 되게 많이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그러는데 저도 계속 그런 소통에 대한 테마를 고민하는데 저는 그런 테마를 운동이라는 테마를 또 하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처음이 희망이었다면 다음에 이제 기적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작년부터 철인 3점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뭐 수영을 3.8km 자전거를 180km 타고 달리기 40.1km 17시간 하는 운동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제 개인적으로 무슨 운동적 성취감이 아니라 제가 운동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운동한 만큼 어떤 마일리지를 쌓거나 만약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루 더 한다면 뭐 교통비 2,000원 모아서 내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하지만 이제 말을 걸어보지 못했던 감사하다고 말을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작은 선물과 편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 자꾸 찾아가고 그거를 이제 내가 몸을 쓰고 운동하면서 연결을 해보는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그런 작업을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하고 말하지 않고도 그런 마음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 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고 함께 응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이네요. 네, 오늘 일정은 다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들의 마지막 인사와 그다음에 책 사인 하나요? 네, 원하시면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책을 내서 되게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내기 전에 그냥 지인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집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정식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제본해서 계속 출판사에서 거절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15군데 정도 각각. 근데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정식 출판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제본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 지인들에게라도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뭔가 공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 두 사람이 책을 쓴 목적이나 하여튼 그런 거는 하여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여기에 좀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글도 아까 나는 강조해주셨는데 조금 그 글을 읽으실지 몰랐어요. 정말 민망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약간 이렇게 서로에 대한 생각을 쓴 글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좋은 부분만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거짓말 이렇게 포장한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쓰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각과 일상과 그냥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책을 나중에 읽으시고 공감이 되시면 이렇게 뭐 온라인 서점에 이렇게 그 뭐 몇 줄 이렇게 리뷰를 써주시면 되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출판기념회를 할 때는 그 글을 그러니까 리뷰 부탁 얘기를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하리라 리뷰 부탁.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읽고 좋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들려오는 게 없으면 진짜 되게 궁금하고 정말 별로 공감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초기 지금 얼마 안 됐지만 10월 초에 책을 내고서 너무 지인들한테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되게 마음이 다운됐었어요. 되게 생각보다 뭔가 되게 저는 되게 활발한 뭔가 이렇게 혜수가 너의 글을 읽고 되게 나는 뭐 공감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피드백이 이렇게 바로바로 오질 않아서 되게 이렇게 마음도 다운되고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들게 우리가 하나의 결실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해 주지 않는구나 막 하여튼 근데 지금은 하나씩 이렇게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그래서 리뷰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사인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원래 샀던 거 가져왔던 분 거기에 이름만 써주면 돼요. 사인되어 있는 그죠? 그렇게 되고 필요하시면 뭐 여기 다시 해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